오늘은 오미크론의 수혜주와 피해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틈새를 노려볼까요? 오미크론 쇼크로 반등하고 있는 대형 백신주 상승 반전하거나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맞수 한판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저희 오미크론 쇼크에 대한 제약바이오주의 두 분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틈새를 노려보고 계십니까? 차영주 소장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태근 팀장께서는 제일약품이 틈새 수익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먼저 저희 차영주 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미크론에 대해서 현재 지금 수혜주 찾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PCR 검사 기준으로서는 오미크론이 체크가 안 된다라는 안타까운 현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에 대한 아직까지의 어떤 뭐 정확한 영향력,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주말에 여러 뉴스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본질적인 주식으로 가자. 그렇게 좀 말씀드려서 삼성바이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본질적인 이슈. 이렇게 단순히 어떤 뉴스나 이런 플로우가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에 이제 주목하자. 제약바이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제일약품은 어떤 모멘텀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코로나 초기 때는 백신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백신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치료제가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단은 제일약품을 선택한 이유는 화이자 관련주입니다. 화이자 관련주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머크 화이자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머크 같은 경우는 또 효능이 30%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FDA 심사에 들어갔는데 뭐 지금 효능이 떨어진다라면 이게 굳이 허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전자 지도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복제가 되는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찌 보면은 머크보다는 화이자가 낫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화이자 관련주를 찾으려다 보니까 차트가 솔직히 말씀 다 안 좋아요. 지금 말씀드린 제일약품도 차트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바이오, 동화약품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차트는 좋지가 않아요. 계속 내리막길이네요. 네, 차트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노멀하게 본다라면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주가랑과도 반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화이자 관련주 제일약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약품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도인가요? 4년도 신종플루 그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땐 그때 그 신종플루가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은 더 높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신종플루가 잡힐 수 있던 계기가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신종플루도 위험했었지만은 이게 감기로 치유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는요. 치사율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전염력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어떤 독감 정도라고 생각하면 또 유튜브 댓글 댓글이 올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잡는다라고 본다라면 결국은 치료제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머크보다는 화이자에서 나오고 있는 치료제가 조금 팍스로비드 이 치료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관련주 찾아보니까 제일약품이고요. 어찌 보면은 제일약품보다는 차라리 화이자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미국 말씀도 증시에서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희 사실 오늘 이 오미크론 쇼크 때문에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형 백신주도 그렇고 모더나 관련주, 진단키트, 뭐 생명과학 관련 주식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종목 찾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모더나 쇼크로 인한 제약바이오주 투자 역시도 뭐랄까요? 아주 적극적인 대안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근데 이미 종목들이 들어요?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노출된 종목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ICS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뭐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온 상황이었고 그 상황들 속에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제인도 그렇고 뭐 메디아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메가ICS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나왔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다시 사회 이슈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순환매 관점에서 그동안 소외가 됐었다가 다시 좀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라면은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제일약품보다는 메가 CS가 더 매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세적으로 가져간다. 저는 거기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군요. 네네. 지금 이 뉴스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슈팅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수혜를 본다라기보다는 피해를 보는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혜가 아직 뚜렷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피해는 명확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라리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 글로벌 쇼크가 나왔습니다만 네. 다행히도 이것을 보고하신 남아공의 그 의사분께서 이게 뭐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강하지, 그러니까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치사율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전 세계 언론에 또 주말에 타진을 함으로써 이 오미크론 쇼크가 저는 단기에 끝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이 단기에 본다라는 것은 수혜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로 벌써 주말 사이에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들어오는 것들도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이가 돼서 재확산이 된다라면 이제 우리는 더욱더 움츠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를 봤던 종목들까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쪽들에 대한 조심,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지 여기서 수혜주를 찾아서 내가 어떤 단기 매매를 한다? 이거는 뭐 김준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약바이오주의 오늘의 반등은 단기로 그칠 수 있으니 이것을 투자 대안으로 삼아서 지금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두 분의 의견 정리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더 첨언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좀 희망을 찾아보고 싶기도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무거운 종목군들이 최근에 반등하는 것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이제 본연의 기업 가치를 그렇죠. 충실한 회사를 네. 찾아가자라는 말씀은 그렇다면 굳이 찾는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는 관심을 네. 좀 가지셔도 됩니다. 절대적으로도 왜냐하면 괜찮다.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중요한 건 치료제거든요. 예. 치료제가 치료제. 중요한데 치료제가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중요하죠. mRNA 기반의 치료제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단백질 기반의 치료제가 나와주는 게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도 머크의 FDA 승인 여부가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에 수많은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것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현재 지금 다양한 위탁 생산이라든지 물로부터 신약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라면 오히려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식의 매매를 하기보다는 삼성바이오 같은 주식을 제약바이오를 내가 선택한다라고 한다라면 노이즈와 상관없이 길게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길게 얼마나 보세요? 길다는 저는 것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90만 원 언더인데요. 네. 제가 삼성바이오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100만 원 정도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예.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힘을 내줄 거면 지난 최고가 부근인 100만 원까지는 가야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이제 테마성 종목군들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피해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마스 한판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미크론 피해주를 볼까요? 항공과 여행주. 오전에 보니까 대한항공이 정말 급락하더라고요. 여행주도 하나투어를 필두로 아주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 늘 고민하는 것,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이 기회일까? 라는 것인데 저희 사실 그 앞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주 안에 이제 해당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과와 앞으로 변이로 인한 사망자 추이 등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좀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시장은 또 미리미리 반영을 하죠. 아직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다. 차영주 소장 그리고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손절 시점을 이미 지났으면 그럼 계속 버텨야 합니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행주, 항공주 갖고 있다면 저는 버팁니다. 지금 솔직히 파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말씀드리고 싶고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계속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오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안 와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저는 그 현상과 똑같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항공도 지금 보면 아시게 대한항공을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번 연속 지금 34,000 돌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위드 코로나가 올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기대감에서 결국 뭘로 가야 되냐면 숫자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숫자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전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좋아서 간 건 아니거든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간 거고 그때도 적자였고 지금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치기손이 이게 왜 꺼내냐면은 좋아질 것이다 얘기했었지만 그런 상황들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졌다라는 게 보이지 않고 실제로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손실 확정을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손절을 한다라면 대한항공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34,000 돌파가 안 될 때 사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혹시 저가 매수 생각해서 많이 빠졌구나 생각해서 하신 분들은 저는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언젠가 또 이 수급 구조가 바뀌겠죠. 지금 대한항공을 보게 되면은 기관은 매도를 하고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매수한 개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생각으로 들어가셨다라면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이 시간 비용이 좀 출애가 되겠죠. 근데 그 시간 대비 결국 중요한 건 수익이 나중에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이 빨리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저는 수익이 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 달이 됐던 내년 2월 달이 됐던 그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희망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오미크론이든 뭐 그 위에 있던 뭐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 뭐 16자리, 17자리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은 예전에 코로나 걸리게 되면 후각이라든지 미각을 잃어버린 사례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후각, 미각을 잃어버린 사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남아공 같은 경우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한다라든지 맥박이 뛴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2일 2회 퇴원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지거든요.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떤 바이러스고 어떤 증상이 있고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과정들을 보고 그리고 그 이전과 바이러스 그러니까 베타 변이까지 왔었잖아요. 베타 변이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각이라든지 미각이 잃어버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 물론 전염력은 올라간 건 맞지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양상이 이전과 좀 다르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거 보셨어요? 지금 근데 보니까 저도 아침에 대한항공 8% 빠지고 하나투어 급락하고 한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지금 차트 봤는데 다 마이너스 폭을 줄여서 양봉 전환했어요. 네네. 플러스 전환하고 플러스권으로 전환했습니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발언권을 이제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박세영 아나운서 여행 만약에 제가 비행기표 끊어드릴 테니까 여행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요? 예. 저는 광장을 지켜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다 지치고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겠습니다. 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봤냐면, 여쭤봤냐면, 지금 만약에 저한테 모든 것들을 이제 뭐 다 생활을 떠나고,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라고 대답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모든 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질문도 어폐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행을 가서 내가 어떤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되니까.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인데 예. 이게 지금 쉽지는 그러니까 뭐 심정적으로는 박상현 아나운서 충분히 이해돼요. 저도 지금 당장 떠나고 싶어요. 그렇지만 현실 때문에 못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글쎄요. 이렇게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더욱 또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은 또 여행을 가고 싶어도 봉쇄령들이 점점점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글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손절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 손절하나 안 하나를 저희가 코칭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내가 지금 이 종목이 내 계좌에 없다. 대한항공, 하나투어가 내 계좌에 없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살 것이냐? 그래서 사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시면 손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는 쳐다도 보기 싫어. 이 종목 싫어라고 한다라면 가격 불문하고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이면 많이 나아질 거야. 결국 치료제가 이제 나오고 머크가 이제 이번에 수요일날 승인이 되고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오면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가 돼서 여행이 풀릴 것이야라고 판단 내리시는 분들은 손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나라면 나는 여행 안 갈 거야. 나라면 이런 쪽의 섹터를 안 볼 거야. 내가 조금 실수를 했었던 거야라고 판단하신다라면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어떤 또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저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 지금 많이 알았겠죠. 하지만 주봉과 월봉 지금 저도 빠르게 봤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아직 오른 자리에서 빠진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시점은 도래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해서 작년부터 대표적으로 호텔신라와 대한항공 등 관심 많이 가지셨을 텐데 투자하기가 정말 녹록치 않았어요. 그 초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수익권이고 수익을 좀 보셨겠습니다만 그 뒤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중화된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별로 지금 뭐 그렇게 수익권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좀 심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서 이 종목들은 대표 리오프닝 관련주였는데 힘을 받지 오히려 못했습니다. 의류주들이 올라가고요. 식음료 쪽들이 올라가고 좀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매일경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 가을에 저도 옷을 좀 몇 벌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옷을 샀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2년 만에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옷 살 뭐 겨를조차 없었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근데 2년 지나니까 뭐 체형도 이렇게 좀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도 좀 변하고 하다 보니까 옷을 좀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의류주들이 올라간 것이고 그 대신 여행을 간다 우리가 국내 여행에 대해서 여행주들이 수혜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아무리 많이 떠도 항공사에게는 적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결국 해외로 나가줘야 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선두였죠. 이제 미국 지역이 학교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오픈했으니까 가을에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수혜를 본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여행주들이 수혜를 보려면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들을 우리가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 사항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빠지는 건 좀 억울할 것 같은 게 이게 화물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이 나고 있는데도 주가는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물론 항상 실적과 주가가 일치한다라는 명제는 맞습니다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기대감을 놓고 본다라면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유가도 높고요.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비용의 40%가 인건비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그 유가가 제일 높은데 지금 현재 기름값 고공행진하고 있죠. 대한항공이 화물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 여객인데 아직 여객은 오리무중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주식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기에는 피해주도 수혜주도 모두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계속 얘기하지만 앞으로 그 2주 내로 공개될 이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와 변이로 인한 사망자 추이 등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또 파악해서 전략에 참고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마무리 짓기 전에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요. 이른바 갭 하락이 나오면서 13% 마이너스인 19,9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큰 건 뭐 알았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갭 하락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정태근 팀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원전 관련주는 공교롭게도 일단 오늘 유상증자 두산중공업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일단 한전기술 원전 설계단 해체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제가 볼 땐 조정의 핑계거리가 그때 이미 나왔고 그리고 난 이후에 유상증자 소식까지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좀 시장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가 제가 볼 때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가정을 하고 말씀드린 게 제일 뭐 솔직한 대답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유상증자 받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 가액도 18,100원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도 그 유상증자 가액 대비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원전 설계 해체 소식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잇따라서 소대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한전기술보다는 아무래도 두산중공업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이게 이 해외 쪽에 수주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이집트, 사우디, 체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왔고 베트남도 있지만 베트남은 돈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체코란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합작 수주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단독 수주로 가게 되면은 이 원전 설계 때문에 한전 기술이 수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설계 이후에 만약에 합작으로 가게 되면은 이 설계는 미국 쪽이 가져가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공은 한국이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발전 단조를 현재 두산중공업이 만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 단조를 만들게 되면서 기초 설비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SMR 사업을 현재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좀 시간차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원전 설계단이 해체가 됐던 해체였던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조정의 빌미가 나온 것이고 일정 부분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 수주 같은 경우도 빨라도 내년 상반기거든요.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수주가 다가올 수주거리가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두산중공업 지금 쉬어가고 있지만 이 지금 주가 빠지는 부분들이 하락으로 전환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네. 주주 배정 유상증자거든요. 예.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상증자까지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저는 계속 중장기 홀딩합니다. 무조건. 유상증자 가격이 좀 높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버리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가치 투자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 좋게 말하면 가치 투자고.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아니요, 비자발적 투자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가치 투자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상증자하는 이유가 채권단에서 탈피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단에서 탈피하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내년도부터 이루어질 글로벌 원전 수주에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은행 관리에 있다가 채권단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수주를 받을 수가 있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뚜렷하죠. 그렇다면 유상증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EPS가 하락하죠. EPS가 하락했을 때 지금 시점에 투자하기 적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고민될 수 있습니다만 신규로 가치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런 주식들을 가치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저는 따라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내년도 전망 좋고요. 지금 뭐 부채 비율 낮춰놓고 내년 수주 실적까지 나오게 된다라면 뭐 나쁘지 않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 모두 버티자. 네. 두산중공업 함께 버텨봅시다. 이게 관점의 차이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자발적과 자발적 차이는 내가 가져갈까 그러면 자발적인 거고 그냥 계좌를 닫아버리면 이게 비자발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냥,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미없으면 안 돼요. 부담을 주시네. 당시 공시한 예정 발행가가 18,100원으로 공시 당일 종가 23,000원 대비 21%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거를 뒤집어 보게 되면은 주가가 조정이 되죠. 그죠? 주가가 조정이 된다. 유상증자 가액 18,100원에 지금 현재 주가가 2만 원이기 때문에 또 뒤집어 보게 되면 또 20%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의 자발적 투자, 비자발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지. 또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을 대변한 거지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두 분 모두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시간이 아까운데 네, 다음을 기약하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아주 예리한 시각들 잘 들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